자, 그러면 박근영 부장님 모시고 또 전일 뭐 해외 시장이라든지 또 흐름들 한번 보면서 오늘 시장 한번 잘 네. 전망해 보겠습니다. 우리 IBK 투자증권 박근형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아침 저녁 고생 많으신 우리 박근형 부장님. 아 그래도 하루 쉬셨네요. 네, 좀 쉬니까 낫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외 시장 마감 상황부터 좀 보면서 시작할까요? 네, 뭐 저희가 하루 쉬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이제 이틀 정도 그렇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5월 31일은 뭐 다우나 S&P 500, 나스닥 다 하락을 했는데요. 역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뭐 이번에 그 유로존 5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많이 올라가면서 뭐 인플레 이슈가 부각됐죠. 사실 이 부분은 국내가 이제 쉬기 전 31일 날 우리 국내에 이미 있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반영이 저는 됐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EU의 러시아 원유 수입 금지 제재 발표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뭐 반발 매수 심리도 여전히 미국 증시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31일 날 이 장중 WTI 기준의 120달러 수준의 급등이었는데 그런데 이게 약간 변화가 생겼어요. 제가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 한번 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말씀드렸는데요. 미국 언론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오펙 일부 회원국 그러니까 아마 사우디아라비아나 뭐 아랍에미레이트 정도 되겠죠. 이 중심으로 러시아 오펙 플러스 회담에서 러시아를 제외하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제재가 좀 이렇게 완화가 되니까 러시아의 산유량만큼 사우디나 아랍에미레이트가 더 증산할 수 있다 이렇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이제 EU의 러시아 원유 수입 금지 발표 이후에 유가가 급등을 했었는데 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유가가 오히려 이제 하락세로 이제 안정세를 찾았죠. 뭐 그러면서 이제 주식시장도 미국 시장 이제 잠깐 플러스권으로 돌아서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있는데 아마 이런 유가 변수가 사실 인플레의 가장 중요한 변수로 보이고 있어서 오펙 플러스가 뭐 오늘인가 2일 정례 월간 회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또 나올지 변수가 좀 될 수는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다음 6월 1일 이제 오늘 새벽이죠. 다우가 또 빠졌고요. S&P 500과 나스닥도 대부분 빠졌습니다. 근데 WTI도 오늘 아침에 또 제가 확인해 보니까 114.80달러, 그러니까 120달러까지 갔던 WTI가 다시 조금 이제 주춤하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연유가 이제 WTI를 잡고 있는 것 같고요. 10년물 국채금리는 좀 올랐습니다. 2.913 그리고 2년물 국채금리도 좀 올라왔고요. 빅스는 26.19 정도로 아직은 좀 다소 안정권에 있습니다. 이제 1% 수준의 강세로 미국은 시작을 했었는데요. 뭐 QT 시작이 이제 6월 1일부터 시작이 되죠. 양적 긴축 완화, 이제 대차대표 축소인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불확실한 경제라든지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반등 장세를 주도했던 뭐 테크주 이런 부분들이 2일 연속 하락세를 보였고 대신에 이제 에너지나 원자재 관련주들은 일단 반등이 오늘 새벽에 나왔습니다. 또 이제 ISM 5월 제조업 PMI가 56.1이 발표가 됐는데요. 예상이 55.4 그리고 전월도 뭐 비슷한 수준인데 예상 대비 좋게 나와서 사실은 금리가 일부 올라가고 주가 조정이 조금 있긴 했지만 경기 침체 우려도 또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오늘은 미국장의 특징을 볼 수 있겠고요. 코스피 200 야간 선물은 뭐 마이너스 0.4% 정도 빠진 것으로 이제 보여서 금일 같은 경우는 뭐 약보합 정도 일단 출발 예상은 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은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엊그제 시장 얘기죠. 네, 뭐 여러 가지 부분은 다 알고 계실 텐데 네. 수급적인 부분이 특징입니다. 외국인들이 1조 572억 원, 그러니까 엄청나게 사실 많이 산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동시호가 때, 그러니까 MSCI 리밸런싱이 이제 5월 30일 마지막 날 있었고 동시호가에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5천억 정도 이제 순매수가 들어왔죠. 그래서 합쳐서 이제 1조 원대 순매수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오늘 수급에 또 영향이 외국인들의 뭐 수급이 이어질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오늘 뭐 주가 식초까지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텐데 그런 부분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중국 제조업 PMI도 뭐 저점을 지났다는 안도감 그리고 수급적 측면도 이 달러 인덱스가 다소 이제 좀 하향 조정되고 있으니까 외국인 자금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발 모멘텀 유입도 뭐 지난번에 다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이제 아시아 전반적인 투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데 5월 31일 날 마지막으로는 이제 유가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원유 금수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태양광, 풍력 전선, 전력 설비, 2차 전지 등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섹터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태양광은
이미 굉장히 좀 강했던 부분이고 풍력까지도 좀 뛰어들었고요. 네. 유가 강세에 따라서 정유 에너지가 꾸준히 이어지는데 저는 정유 에너지가 지금 그 관련된 마진 스프레드가 굉장히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보통 일반적으로 한 4, 5달러 정도가 BEP라고 하거든요. 네네. 스프레드가. 근데 그게 20달러 중반 정도까지 올라온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꽤나 실적은 좋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ECB 기준금리 인상이 이 선주나 뭐 선사의 발주 선택을 좀 앞당길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면서 지난 31일 날에도 조선이나 조선주. 기사도 괜찮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대차의 첨단 산업 강화 소식에 자동차주라든지 EU의 우크라이나 재건 12조 원 대출 지원 소식에 건설이나 기계 쪽도 나오는데 이 재건 이야기가 계속 이제 슬슬 계속 언급이 되고 있잖아요. 사실 이것 때문에 전쟁을 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것인가 기대감이 사실 있는데 좀 그래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재건 소식이 구체적으로 뭐 지원을 어떻게 하겠다 또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계속 이제 현지 방문을 해서 재건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 전쟁을 좀 빨리 좀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전기차 배터리를 풍력 발전 ESS로 재활용할 수 있다 이 추진 소식 때문에 폐배터리 관련주도 괜찮았고요. 그다음에 원숭이 투창 관련해서 법정 감염병 지정 검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되면서 관련된 주식들도 좀 좋았는데 백신 관련주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파미셀이라든지 몇 가지 종목이 있거든요. 관련주가. 근데 이게 2019년에 이미 이제 그 해외 쪽에 유럽 쪽에 어떤 국가에서 이미 백신을 만든 상황이고 FDA 승인도 사실 받은 상태이기 네. 때문에 네. 국내 관련주들이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사실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기술적인 반등 구간이 좀 나왔고 잠시 숨고르기 양상이 전개됐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견조한 31일까지 모습은 견조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시장 이제 봤으니까 이제 오늘부터 이어질 또 시장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네. 갖고 접근하는 게 좋을지 도움 말씀 좀 주신다면요. 네, 이제 미국 증시가 이틀 연속 하락세였고요. 근데 6월 달 이제 31일 마지막 날에 미국 증시는 사실은 국내 증시가 하루 앞서서 변수들을 다 반영을 좀 한 것 같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이제 오늘 새벽에 이제 시장이 좀 영향을 미칠 걸로 보이는데요. 말씀드렸던 그 5월 31일 MSCI 지수 리밸런싱이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종가에 대거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일부 종목들을 좀 이제 종가에 끌어올린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종가가 일부 약간 왜곡됐다 느낌이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아마 장 초반 약간 이런 부분들이 거꾸로 약간 하락 쪽에 조금 더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건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고객 예탁금은 58.3조 원이니까 한 1,000억 정도가 약간 빠졌습니다. 그래서 네. 수급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뭐 활발하게 거래가 뭐 거래대금이 터지거나 예탁금이 많이 오르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고 말씀드렸던 뭐 코스피 200 야간 선물이 0.4% 정도 빠졌으니까 시장은 아침에 좀 소폭 하락 출발 가능성은 열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약재 강도가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뭐 종목별에 대한 장세는 여전히 순환매 돌면서 뭐 특정 섹터들은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 축소는 여전히 뭐 기대하는 부분이고요. 코스피는 일단 기술적으로는 2,700포인트대까지는 한번 열어두자는 이야기들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다. 아침에 약간의 뭐 조정이 나올 수 있겠지만 조정 구간이 코스피가 한 2,650포인트 그리고 달러 원 관련된 환율이 1,250원 위로 치솟지만 아니면 아마 다시 한번 2,700 정도의 트라이는 조금 있을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바라보는 것 같고요. 네. 뭐 이 부분이 깨진다면은 다소 좀 다시 이 조정 국면에 좀 들어갈 수 있는데 조금 지지 여부는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6월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이 시작입니다만 뭐 FOMC라든지 그다음에 MSCI 관찰 대상군 편입 이슈도 있고 중국에 또 쇼핑데이가 들어오니까 이제 중국의 소비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지표가 잘 나온다면 또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중국 봉쇄 해제라든지 국내 반도체 산업 전략 발표 이게 있는데 반도체 그다음에 제가 그다음으로는 전기차 섹터 관련된 산업 발표가 또 있을 거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정부가 굉장히 방점을 가지고 산업 전략 발표를 한다면 이 부분도 좀 섹터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외국인 순매수 지속 여부라든지 결국은 지수보다는 기업이나 종목 업종에 좀 집중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쇼핑데이라는 게 징둥데이. 그렇죠. 말씀하시는 예, 예.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시장에서 네. 있을 만한 이슈들 또 짚어보면서 오늘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피터 카미지르 ECB 집행위원이 7월 달에 금리 인상 관련해서 유럽도
50bp가 열려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 중립금리가 2%에 가깝다. 원래 유럽 같은 경우는 중립금리가 1% 정도 수준으로 이야기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럽도 금리를 굉장히 좀 생각보다 많이 올릴 수 있다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달러 인덱스에 영향을 좀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강세가 계속 됐던 부분인데 네. 달러 인덱스가 한 105 정도까지 갔던 게 지금 이제 101 정도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좀 더 인덱스가 하향 조정될 여지는 EU 쪽의 금리 인상에 대한 변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수급적으로 외국인 수급이 이제 국내에 좀 지난번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변화가 가능할까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변수고요. 바이든 대통령과 파월 의장의 미팅이 있었다고 보이는데요. 이게 패드의 책임론 부각의 의도가 아닌가.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충분히 파월에게 의지를 피력했다. 몇 번이나 피력했다. 그리고 굉장한 그 필드를 많이 열어놓고 파월이 할 수 있는 필드를 열어놓겠다라고 언급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어떤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잡히지 않으면 파월 책임으로 조금 넘기는 듯한 선제 작업을 좀 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서는 파월이 과연 약간의 압박을 받으면서 비둘기파적인 스탠스가 좀 압박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이후에 6월, 7월에 약간의 어떤 심리적인 변수가 파월 입장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FOMC 회의가 6월 14일과 15일 정도의 예정인데 약세장으로의 변곡점이 이때가 아닐까라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연초에 이야기됐던 기업이익이 최근 들어서 이제 보수적인 추정이 시작되면서 다소 EPS가 약간 하향 조정되는 분위기도 미국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부분에 대한 이슈도 좀 있다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쉬는 날에 이제 라팔 보스틱 그 애틀란타인가요? 그 총재가 9월에 금리 인상을 한 번 쉬자는 주장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패드 포스로 받아들이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다소 시장이 안도랠리를 보이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다만 이제 하반기에 매우 뚜렷한 인플레이션 하락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연말 기준금리는 본인 생각하기로는 2에서 2.5% 정도 수준을 생각한다니까 다소 조금은 이제 기준금리가 약간 낮춰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경기 둔화가 침체를 곧 의미하지는 않는다 해서 사실은 블러드 총재나 라팔 보스텍 관련된 총재도 이제 침체를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는 사실 페드가 이야기하는 침체가 아니라 some pain, 그러니까 약간의 고통 국면으로 보시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것이 이제 눌림으로 끝날지 아니면 시장이 정말 다시 하락세로 접어들지는 어떤 부분에서 변수가 좀 될 수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바이든 대통령과 옐런의 회동은 있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31일 날 있었는데 옐런이 같이 참여를 했죠. 근데 의외로 옐런이 이제 자기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제롬 파월도 그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어쩌면 더 강한 어조로 자넷 옐런 재무부 장관이죠. 전임 연준 의장이기도 하지만 이분도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가 실수한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CNN인가요? CNN이군요. 인터뷰를 통해서 자기 고백을 해서 오히려 제롬 파월보다는 행정부에 있는 그 자넷 옐런의 고백이 더 뉴스화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9월 인상을 한번 쉬자 이런 주장이 이제 연준 안에서도 나오고 있다는 게 페드가 뭐 시장을 어떻게든 그래도 잘 한번 이걸로 가겠다는 이런 의미로 해석하진 말자는 말씀이셨던 거죠 아까? 네, 사실은 뭐 블러드 총재 같은 경우는 2023년부터는 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전제 조건은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3.5%를 가는 조건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엄청나게 이제 금리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잘 행간을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이 라팔 보스틱 총재도 이제 페드 포스로 받아들이지 말라. 그래서 시장은 S&P 500 기준으로 봐서는 한 4,200에서 4,300 정도까지 찍고 아마 그 이후로부터 다시 하락 쪽으로 접어들 거라는 그런 뭐 견해가 굉장히 미국 쪽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럴 경우에 직전 저점, 그러니까 뭐 3,800에서 3,900 정도의 S&P 500을 깨고 내려가느냐 아니냐 뭐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아직은 있거든요. 국내도 아마 그 영향을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코스피 같은 경우도 결국은 우리가 이제 2,700 뭐 언저리 이야기를 하지만 그 정도 올라가면 사실은 조금 현금화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조금 이렇게 빠지는 눌림을 좀 기다리는 전략이 필요하다 싶은데 결국은 국내 같은 경우도 이제 2분기에 인플레 관련된 이 비용 부분이 이제 기업에 전가되면서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사실 퀘스천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1분기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2분기에 반영이 되면 6, 7월 정도에 다소 조금은 시장이 좀 눌릴 수도 있다 이런 계기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현금화를 좀 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이슈 있었습니까? 네, 뭐 양적 긴축이 역시나 이제 6월 1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뭐 대차대표 축소죠. 아직까지는 가지고 있는 채권을 파는 게 아니라 만기가 들어오는 채권에 대해서 이제 연장을 하지 않는 국면이라서 이걸 뭐 본격적으로 뭐 굉장히 뭐 시장을 아래쪽으로 하방 압력을 주는 그런 거 보긴 좀 쉽지 않지만 네. 그래도 어쨌든 유동성이 줄어드는 효과는 있기 때문에 월 475억 달러 규모로 6월에서 8월까지 석 달간 감축을 하고 9월부터는 이제 2배인 950억 달러 규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금리 인상의 효과도 사실 있습니다. 대차대표 축소를 줄인 것 자체가 금리를 인상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6월 달 이후부터 벌어지니까 다소 좀 시장은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경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극장들이 지금 굉장히 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군요. 극장. 이전과. 예, 뭐 최근에 제가 뭐 저녁 시간 때 이제 뭐 극장과 관련된 이슈들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쉬고 있는 그 주말 미국 시장에서도 이 탑건 매버릭, 그러니까 뭐 톰 크루즈 주연의 탑건 매버릭이죠. 굉장히 돌풍이 이어졌다고 하는데. 재밌대요. 네, 재밌대요? 그래서 재밌대요. 뭐 호평이 있더라고. 과거와 관련된 어떤 뭐 여러 가지 기억들이 있어서 더 그런지 모르겠지만 주말에 이제 미국에서 400만 명 영화를 관람했다고 하는데 그 중에 330만 명이 탑건을 봤다고 합니다. 미국 시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흥행에서는 대박이 난 거죠. 네. 국내도 이제 조만간 아마 상영을 할 것 같은데 이 연휴에 이제 박스 오피스가 미국에서 2억 1,810만 달러, 그러니까 1년 전 대비 2.2배로 올랐고 국내도 마찬가지죠. 지금 6월 1일 기준 보니까 범죄도시 두 번째 이야기가 700만을 돌파했더라고요. 전뭐 3%가 네. 많이 기여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아니 아, 그렇습니까? 광고했잖아요. 아, 저희 광고했죠. 예. 네. 뭐 저도 뭐 방송에서 여러 번 또 말씀을 우리 드렸고요. 아, 그렇죠. 시사회 참 티켓 드렸죠, 저희가. 그렇잖아요. 예. 아, 네. 네. 범죄도시 700만 중에 한 600만? 600만은 우리가 했다고요? 그럼 다른 영화 광고 들으면 어떡하시냐고. 600만 안 보면 어떡하냐고. 아니 그 시사회도 가고 또 위선 칼리지 고객들 초청해서 아, 하고 그렇죠, 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감사하다는 얘기를 한 거죠.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1편 같은 경우는 그 688만 명 정도 봤어요. 아, 그거밖에 안 봤어요? 그것도 굉장히 많이 나 본 거죠. 되게 재밌게 봤는데 그거. 예, 예. 그래도 개봉할 때만 해도 범죄도시 1은 그렇게 큰 예, 작품이 기다리자기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사실 유튜브에서 더 저거 했지. 뭐 유튜브에도 그랬고 하여튼 그래서 1, 200만, 뭐 3, 400만 이 정도 가면 대박이다 했는데 야, 막 600만 넘어가면서 완전 대박이네. 초대박 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700만 돌파인데 사실은 어쩌면 진짜 1000만 가능하겠네요. 가능성이 정말 열려 있기 때문에 야, 극장의 이쪽은 정말 지금은 쇼킹한 어떤 그런 그러니까. 이벤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의 중앙을 좀 유심히 보고 있는 상황인데 뭐 시장에서는 이제 5월달 월간 단위로 월 비이핑을 전망하는 전망이 많았지만은 이렇게 급격하게 관객 수가 증가하면은 2분기 분기 비이피도 어쩌면 흑자 전환 내지는 BEP 정도까지 네. 올라올 수 있다, 이런 뭐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쉬는 날에 이제 CJ CGV가 또 4천억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했습니다. 뭐 일부 이제 뭐 부채도 갚고 이런 여러 가지인데 사실 CGV는 뭐 해외 법인 이슈도 있고 네. 또 여러 가지 재무적인 이슈가 또 있기 때문에 약간 다소 꺼려지는 뭐 종목이었기도 한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신증권이 코멘트를 내셨는데 그 CGV의 유리한 구조로 발행됐다는 뭐 논리입니다. 그래서 30년 만기 이자지만 뭐 발행 1개월 만에 전환권 행사가 가능하고 리픽싱도 없는 구조다. 이 리픽싱은 주가가 내려가면 이제 그 아마 약 70% 정도까지인가요? 이렇게 주가를 이제 기준 전환가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인데 그런 조건도 없는 구조다. 그래서 인수단이 총액 인수하는 구조는 뭐 단기에 주가가 빠르게 상승할 거라는 어떤 기대, 전망이 담긴 구조라고 이제 본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과거를 보면 물량 부담이 되는 초기에는 주가에 약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만 최근에 극장 회복 속도를 감안하면 네. 작년의 사례처럼 전환가액과 콜옵션 가격 사이인 한 2만 원대 후반에서 3만 원대 초반 정도에 계속 박스권을 일부 거래를 하다가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하고 난 다음에 전환이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실적과 연관된 주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라고 네. 이 대신증권이 분석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이슈요. 네, 뭐 쉬는 동안 중국이 이제 6월 1일에서 올해 연말까지 승용차 취득세 50% 감면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국은 최근에 금리 인하도 했을 뿐만 아니라 부양책을 계속 내고 있고요. 사실 뭐 이 리커창 총리의 여러 가지 이슈가 이제 아주 전면에 나서면서 이 경제 관련된 부분을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6월 1일부터 판매 가격 30만 위안,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약 5,700만 원 이하의 2.0리터 이하의 승용차에 대해서 취득세를 10%에서 5%로 감면 시행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취득세 인하 효과가 과거를 대비해 보면 200만 대 정도 증가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책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로 보는데 그때도 이 정도의 어떤 인하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요 회복 기대감 때문에 중국의 제조기업들의 가동률도 상승할 수 있고 또 생산 증가가 산업 생산 지표의 회복을 견인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국내 증시에도 사실은 굉장히 호재로 작용할 수 그렇죠. 있죠. 하단을 또 지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공신부나 상무부, 농업, 농촌부나 국가에너지국 4개 부처 연합으로 올해 전기차 하향 활동을 발표를 또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판매와 전자상거래 플랫폼 소비 촉진을 결합하는 이런 부분들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결국 이 전기차에 대한 인터넷 구매 확대도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죠. 그래서 이제 실제 그 6월 1일 날 이제 어제 쉬는 날에 이제 5월 달 중국의 전기 차량 관련된 기업들의 판매 데이터가 발표가 됐었는데요. 이 데이터를 보니까 대부분 중국의 NEV 제조업체들이 3, 4월에 락다운 영향에서 굉장히 많이 벗어나는 판매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지방 정부들의 이랬던 보조금 정책도 시행되면 판매량 성장이 중국 쪽의 전기차 쪽의 부분도 상당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야기되고 있어서 중국향 노출도가 높아서 단기적으로 최근에 락다운 영향을 받고 좀 주가 빠졌던 종목들이 있어요. 전기차 관련된 쪽에 소재라든지 이런 쪽도. 그럼 그런 종목들이 뭐 여러 종목들이 있겠지만 그냥 단적으로 생각해 보면 뭐 첨보나 후성 이런 종목들도 그에 또 속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조금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다음 차트 보여주시면 네. 이 국내 부품업체들 중에서 이제 다수가 중국 내 현지 생산을 하고 있어 수혜를 예상한다라는 자료가 하나 있어서 잠깐 언급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다올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인데 이 일부분에서 이제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이제 중국 내에서 현지 생산 많이 하고 있는 업체들이 꽤 있거든요. 예, 그래서 글자를 조금 확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우리 제작진이 좀 도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가 하나 쉬는 동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EV 전기차 관련된 부분들이 또 좋아지니까 당연히 이제 중국 내 현지 생산 관련된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 리포트의 또 핵심 변수는 올해 같은 경우는 자동차 업종의 최대 핵심 변수는 미국 내의 변화다. 그래서 이제 현대차 그룹이 또 미국 쪽에 넘어가는 부분들 때문에 중국과 미국 매출 비중에 따라 수혜 강도가 좀 차별화될 수 있다. 이렇게 분석 자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올해 1분기 기준 주요 부품사들의 지역별 매출 비중을 이제 아까 이제 적어드렸는데요. 최선호조는 만도 화신 쪽으로 보는데 이 만도가 중국 비중이 25% 그리고 미국 비중이 22%로 매출 비중이 상당히 좀 밸런싱이 잘 돼 있는 것 같고요. 화신 같은 경우도 중국이 3% 조금 낮지만 미국이 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아마 현대차 그룹의 미국의 어떤 영향을 충분히 수혜를 누릴 수 있다 보는 것 같고, 그 외에 뭐 한국 타이어나 SL 그다음에 현대모비스, 현대유아 이렇게 비중을 쭉 이렇게 나열했는데 이 부분에서 어쨌든 중국 비중이 만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 같아요. 뭐 그런 부분들이 오늘 중국의 이슈가 어떻게 반영이 될지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징크스 있네. 어떤 징크스? 징징만 나오면 뭐 호재가 나와. 아, 징수 나오면 만두 그러네 진짜. 만두 꽤 올랐어요. 몇 분이 지금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걸리고 있는데. 네, 그때 한번 그 뭐였죠? 그 지주회사도 한번 그러니까. 뭐그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네. 자, 그리고 K 원전에 대해서 중동 쪽에서 뭐 좋은 소식이 좀 있습니까? 네, 사우디 쪽에서 K 원전에 대한 러브콜을 보내면서 이제 그 수주 관련된 부분을 좀 이렇게 뭐 그 참여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2조 원 정도 수준의 수출 잭팟에 관련된 뉴스가 사실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원전 2기 건설에 뭐 의사 타진했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는데 이것 때문에 오늘 원전이 좋을 수는 있습니다. 아마 아침부터 주가는 좋을 수 있는데요. 근데 유진투자증권에서 이제 여기에 대한 코멘트를 또 하나 재밌게 썼더라고요. 일단 국내 원전인 APR 1400 이거는 원전 기술을 원천적으로 미국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원전 관련된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동의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미국은 그 다른 나라로 원전 수출할 때는 IAEA의 핵확산 방지 조약에 서명한 국가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우디가 이번에 원전을 건설한 이유가 이제 이란에 대응할 핵무기를 가지고 싶어서라는 분석이 대세이다. 그래서 미국이 이걸 이제 방관할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이제 미국이 이 원전 수출과 관련해서 이것을 동의를 해주겠느냐 이러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이나 뭐 이란, 미국, 사우디의 복잡한 역학관계 해결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지 이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사우디에 관련된 K 원전 러브콜과 관련된 이 부분은 사실은 수출과 관련된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좀 가능성이 낮다고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코멘트를 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우디보다는 체코나 폴란드 원전 입찰을 주목하는 게 좀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냈는데요. 뭐 이거는 이제 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수초가의 뭐 종목들이 굉장히 좋을 수 있죠. 그 부분들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슈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그 SMR 산업에 대해서 이제 최대의 난제에 봉착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이제 소형 원자로잖아요. 이게 스탠포드와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대 연구진이 이에 대한 연구 결과를 미국의 이제 그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에 이제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과 미국의 뉴스케일이나 캐나다에서 개발 중인 SMR에 대한 방사성 폐기물 생성 분석을 한 자료가 나왔는데 이 SMR의 방사성 폐기물 양이 기존 대형 원전 대비 20배에서 30배까지 많다. 아, 그래요? 그리고 방사성 강철 폐기물은 9배 더 생성되고 사용 후에 핵 연료는 최대 5.5배가 더 만들어지고 방사성 독성도 기존 대형 원전 대비 50% 높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악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SMR 산업이 이제 수백조 시장에 커질 것으로 기대했던 가장 큰 이유가 규모가 좀 작아서 안전하지 않을까. 그리고 폐기물도 작게 생성되고 경제성이 상당히 높다는 논리 때문에 이제 이 SMR 관련된 산업이 상당히 기대가 높아졌는데 실제 연구 결과가 팩트라고 하면 이걸 극복할 기술적인 진보가 없으면 SMR 사업은 상당히 좀 부정적일 수 있다. 이런 논리로 이제 분석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렇다면은 차라리 이제 방사성 폐기물 관련주가 오히려 오늘은 좀 부각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뭐 그건 뭐 시장에서 오늘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이게 원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에서 오늘은 조금은 네.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SMR 관련돼서 여러 기대들이 많았는데 생각보다 부작용이 또 클 가능성도 높다 이런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간단하게 뭐 이슈 있으면 한두 개 정도만 더 보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7월부터 뭐 국제선 항공편 규제가 완전히 풀린다라고 이제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네. 항공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보고 있는데 사실 항공주는 이제 항공료가 많이 올라서 한 2배 정도 올라와가지고요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2분기에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국제선 항공편이 많이 풀리면은 사실은 뭐 면세점 쪽이 뭐 더 나빠질 건 없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면세점 관련된 부분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에스파 그룹 에스파죠. 네. SM 쪽의 에스파인데. 예, 워너 레코드와 손잡고 뭐 글로벌 시장 본격 공략한다. 그래서 두 번째 미니 음반 걸스를 이제 하면서 아마 다음 달 정도에 아마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SM 쪽에 어떤 호재가 혹시 될 수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밖에 이제 앉아 계시는 분들이 졸고 계시다 에스파 얘기하니까 이렇게 저기 쳐다보는 거예요. 확실히 에스파. 네. 에스파 멤버 한번 읊어볼까요? 윈터 있습니다. 형님 모르시죠? 사계절로 가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거 아니고요. 썸머 폴 이런 거 아니고요. 카리나 있고요. 자, 가위도 있습니다. 자, 우리 박근영 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네. 내일 아침도 잘 폰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만 키워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할까? 예. 네, 저희가 하여튼 뭐 주시면 저희가 가능. 근데 저거를 또 이렇게 저기 원작자가 안아주면은 네. 이게 또 약간 읽기가 좀 그러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좀 키워서 더 오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 네.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집중해 주세요. 인남식 교수님 강의에 현장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관과 생각과 네네네. 이질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가는 현장을 볼 수가 있고요. 많은 화두를 각자 얻을 수 있는 공간이라 주말마다 중동 학개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귀한 영감을 주셨던 인남식 교수님. 위즈덤 칼리지에서는 교수님을 직접 만나 더 큰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직접 질문하고 토론할 수 있는 현장 수강의 기회 6월 5일까지 신청하고 꼭 참여해 보세요.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는 시간 위즈덤 칼리지. 위즈덤 칼리지의 모든 강의는 수강 신청 시점부터 1년 동안 반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